알렉산더 대왕은 단 한 번 32살의 나이에 기원전 300년대에 알려진 세계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인더스 강까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라기보다는 전략가이자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의 야망과 아리스토텔레스적 교육은 그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의지와 유산이 광대한 문명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하세요. 시작해볼까요? 알렉산더에 대한 매혹은 수천 년 동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업적에 대한 낭만주의와 그의 유산에 비할 데 없는 규모에 힘입어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즉시 동료들의 불굴의 기병대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헤타이로이, 사막 한가운데 히포다미아 양식으로 건설된 도시들, 수많은 알렉산드리아과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신이 되는 꿈을 꾸는 젊은 왕의 이미지, 플루타르코스, 니코메디아의 아리아노스, 고대의 퀸투스 쿠르티우스 루푸스 등 동시대와 그 이후의 연대기 작가들부터 그들의 작품이 주요 출처인 동시대 역사가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연구, 논쟁, 심지어 신화화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의 모범은 후대의 군사 지도자와 정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나이에 이룬 업적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인정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전역을 전략 지침서처럼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정복 규모뿐만 아니라 그가 이를 달성한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 헬레스폰트에서 히파시스까지 불과 11년 동안의 활발한 원정과 고대 세계의 지정학적 구조에 남긴 심오한 변혁의 흔적입니다. 알렉산더는 합리주의 철학과 자치, 민주주의 또는 과두정치의 전통을 지닌 그리스 문명과 광대하고 고대의 동방 제국을 하나로 묶은 결정적인 문화적 다리였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영향력은 순수한 군사적 차원을 넘어 철학, 과학, 종교, 예술 전반에 걸쳐 강제적이지만 효과적인 문화적 혼합 과정을 거쳐 역사에서 이처럼 강렬하게 반복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복자, 신성한 기원을 가진 군주제와 같은 동양의 의복과 의식을 채택과 정복당한 자, 특히 엘리트 계층이 그리스의 지식과 언어를 받아들임, 모두를 변화시킨 적극적인 충돌과 융합이었습니다. 그리스어의 확산, 코이네 또는 공통적인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아대륙까지 퍼져나갔고, 동양적 요소, 행정관행과 특정신 등과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어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 7월 마케도니아 왕국의 활기차고 발전하는 수도인 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특별하고 운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뛰어난 왕이자 통찰력 있는 외교관이자 혁신적인 군사 지도자였으며, 마케도니아를 반야만적인 변방 왕국에서 그리스의 확실한 패권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는 에피루스의 공주였으며, 디오니소스 숭배와 신화 속 혈통에 대한 이야기, 아킬레스와 헤라클레스와 연관요 깊이 관여하여 젊은이에게 위대함과 알렉산더가 온전히 받아들일 신성한 운명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권력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장의 열쇠가 불안정한 외교와 동맹뿐만 아니라 심오하고 체계적인 군사 혁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의 뚫을 수 없는 보병대대인 유명한 마케도니아 방진을 창설했습니다. 사리의 최대 6m 길이의 파이크는 그에게 결정적인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어 중장 보병, 호플리타, 전통 그리스어, 이러한 군사적 도구와 영리한 외교를 통해 필리포스는 질투심에 불타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정복했고, 이는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겨우 18세였던 젊은 알렉산더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전설적인 테베 신성대와 아테네인의 저항을 분쇄하는 기병대를 성공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이 승리로 코린트 동맹이 결성되었고, 필리포스는 범그리스 연합의 수장이 되었으며, 그 연합의 목표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래로 그리스의 오랜 원수이자 증오의 대상이었던
페르시아를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의 통치해서 마케도니아의 부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각 전역 이후 해체되었던 그리스 시민 민병대 모델의 약점을 극복한 포괄적인 군사개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필립은 군대를 전문화하여 정규적이고 단결된 군대를 만들고 1년 내내 부하들을 훈련시켰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 사리에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보병전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며 팔랑크스가 기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최대 16열의 전술적 깊이로 전장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필립은 중기병대의 정교한 부대를 개발하고 전문화했습니다. 헤타이로이 또는 동료는 마케도니아 귀족에서 모집되었으며 왕이나 왕의 상속인이 직접 지휘하여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더의 주요하고 치명적인 충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투석기와 이동식 탑을 포함한 공성포의 도입으로 마케도니아군은 잘 방어된 요새를 함락시키는 능력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완성한 이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쟁 기계는 알렉산더가 물려받은 엔진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교육 역시 예외적으로 뛰어나고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필립은 그의 상속인을 위해 가장 뛰어난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중요한 3년, 기원전 343년에서 기원전 340년 동안 펠라 근처의 성지인 미에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철학과 수사학뿐만 아니라 수학, 역사, 자연과학, 그리고 그리스 시와 문학에 대한 깊은 감상까지 흡수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그의 침대 옆 사용 설명서이자 도덕적, 군사적 지침서가 되었고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스는 그의 롤모델이자 서사 시적 영광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체계적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도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고전 철학 외에도 자연과학, 식물학, 동물학, 의학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나중에 정복한 세계를 세심하게 기록하기 위한 원정에 지리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를 데려간 그의 관행에 반영되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는 알렉산더에게 그리스 문화가 야만인, 비그리스인을 멸시하는 용어, 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고 이러한 생각은 처음에는 페르시아 침략을 처벌 전쟁과 문명화 사명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개념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엘리트 계층의 통합을 선호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심어준 경험적 지식에 대한 존중심과 자연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은 알렉산더를 단순한 지도자와 구별짓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즉 아킬레스의 억제되지 않은 군사적 영광에 대한 열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백과사전적 지식에 대한 갈증은 정복자의 복잡하고 종종 모순되는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알렉산더와 필리포스 사이의 복잡하고 때로는 격동적이었던 관계는 필리포스가 기원전 337년에 순수한 마케도니아 귀족 출신의 여성인 클로파트라 의리디케와 결혼하면서 왕조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마케도니아인 상속인이 태어났다는 가능성, 올림피아스를 통한 알렉산더의 혼혈 혈통과는 대조적으로 젊은 왕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의 짧은 추방으로 이어진 이 갈등은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인 파우사니아스에 의해 암살당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진짜 동기는 개인적인 복수, 페르시아의 음모, 올림피아스의 음모 등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겨우 20살의 젊은이였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입장이 취약하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복된 지역, 트라키아와 일리리아 등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왕의 처형을 자치권을 회복할 기회로 여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대응은 빠르고 단호하고 잔인했습니다. 첫째, 그는 마케도니아에서의 권력을 강화하여 잠재적인 왕조 경쟁자들과 클로파트라, 의리디케, 자신과 그녀의 아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남쪽으로 진군했고 그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헬레니즘 동맹은 그를 헤게몬, 최고 지도자로서
페르시아에 대한 계획된 원정의 사령관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인해 테베에서 일어난 반란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귀환은 그 물류적 속도 면에서 놀라웠다. 짧지만 격렬한 포위 공격 끝에 테베는 함락되었고 알렉산더는 그리스 전체의 경고가 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직자와 시인 핀다로스의 집만 제외하고 모든 주민 3만 명 이상이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정치적 테러 행위는 나머지 그리스의 무조건적이고 마비적인 복종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은 열렸고 젊은 왕은 강철 같은 의지와 무자비한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더는 약 4만 8천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지금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상징적이고 선전적인 행동은 아킬레스의 무덤을 기리기 위해 트로이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복수전에서 새로운 아킬레스라는 그의 영웅적 이상과 운명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시험은 소아시아 해안 근처에서 벌어진 그라니쿠스 전투, 기원전 334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과 마주한 알렉산더는 동반 기병대를 사용하여 대담하게 강을 건너 돌격했습니다. 헤타이로이, 정면 공격을 감행하여 소아시아의 문을 열고 서부 총독령의 해안과 불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략이 바뀌자 대왕 다리우스 3세 코도만누스는 거대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투는 이수스 전투, 기원전 333년이었는데 좁은 협곡에서 벌어진 이수스 전투는 페르시아의 엄청난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킨 지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결정적인 일격을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직접 페르시아 중앙을 향해 돌격하여 다리우스 3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급한 도주로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다리우스의 가족, 어머니, 아내, 딸들 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기사도 정신으로 그들을 대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페르시아인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즉시 추격하지 않고 동지 중해의 페르시아 해군 기지를 제거하여 후방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투에는 티레와 가자 지구에 대한 잔혹하고 장기적인 포위 공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념비적인 방파제를 건설한 후 티레 섬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방파제 두더지 바다를 가로지르는 1km의 횡단은 알렉산더의 끊임없는 결의와 물류적 천재성을 강조하는 전례 없는 공학적 업적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지배한 후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해방자로 환영받았습니다. 암몬 오아시스에서 그는 아문의 유명한 신탁소에 가서 자문을 구했고 그곳에서 그는 아문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가 자신의 반신적 운명에 대한 믿음, 적어도 선전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많은 도시 중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에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리아의 건설은 알렉산더의 장기적인 비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으며 그 비전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임시 주둔지에 불과했던 다른 많은 도시들과는 달리 알렉산드리아는 로도스의 건축가 디노크라테스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세 대륙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무역, 종교적, 융합,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이곳은 금세 중요한 항구이자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곳에서 짧은 시간만 보냈지만 이 도시는 그의 후계자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하에서 번영하였고 결국 전설적인 도서관과 등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분토의 봉어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헬레니즘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 및 동양의 지혜가 만나는 지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정복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효율적인 행정, 그리스의 경제적 패권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리우스 3세와의 최후이자 결정적인 대결은 오늘날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위치한 광활한 가우가멜라 평원,
기원전 331년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리우스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차와 엄청난 수의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종종 알렉산더의 전술적 걸작으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그는 사선 대형을 채택하고 전차 돌격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으며 페르시아의 측면을 교묘히 따돌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알렉산더가 헤타이로이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군의 전열에 생긴 틈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다리우스의 진영으로 돌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두 번째 도피는 광대한 군대의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이 승리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즉각적인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 수사,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의례적 중심지인 페르세폴리스에 승리의 입성을 했고, 그곳에서 엄청난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은 행위로 페르세폴리스에서 왕궁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원전 330년 페르세폴리스 방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행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아리아노스는 이 사건이 약 150년 전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불태운 데 대한 상징적 복수로 아테네의 창녀 타이스가 선동한 분노와 술 취함의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의도적이고 계산된 정치적 결정으로 봅니다. 알렉산더는 의전 수도를 파괴함으로써 그리스 도시 국가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빚이 갚아졌고 코린트 동맹의 명시된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알렉산더가 그리스 십자군 지도자에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합법적 통치자로 공식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방 정통성을 처음부터 구축하기 위해 옛 군주제의 상징을 파괴했습니다. 이 행위의 이중성은 알렉산더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즉, 개인적 열정, 그리스의 선전, 동양의 정치적 계산이 뒤섞인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총독 베수스에게 다리우스 3세가 암살당한 후 메디아, 히르카니아, 파르티아를 거쳐 추격전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다리우스의 복수자이자 아케메네스 왕조의 합법적인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 후 4년, 기원전 330년에서 기원전 327년은 동부 총독령,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정복하는 데 소요되었는데, 이는 회복력이 강한 전사 부족을 상대로 한 힘들고 잔혹한 전쟁으로 소그디아 바위를 함락시키는 등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국이 성장함에 따라 마케도니아 동포들과의 내부 갈등도 커졌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관습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메디아 옷을 입고 궁정의 환관을 고용했으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프로키네시스, 왕 앞에 절하는 페르시아의 의식으로 마케도니아인과 그리스인에게는 신 앞에서만 행해지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동양화는 심각한 소외와 다양한 음모를 낳았습니다. 술에 취해 경노한 클레이토스가 그라니쿠스에서 목숨을 구한 사건, 그리고 모호한 증거로 음모 혐의를 받고 파르메니온 장군과 그의 아들 필로타스를 처형한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왕의 편집증과 무자비한 실용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인 칼리스테네스가 피로스키네시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은 알렉산더의 신격화와 권위주의가 심화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마케도니아 동포들과 심리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이 주로 거주하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 지역 엘리트의 협조와 단순한 정복권을 초월하는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의상을 입고 페르시아 태수를 임명함으로써 패배한 귀족들을 행정부에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스키네시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금석이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에게는 신에게만 바치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의식을 고집한 것은 분노와 반란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실수일 뿐만 아니라 시와 방문과 무한한 야망으로 인해 더욱 굳어진 자신의 신성함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정복의 마지막 단계인 인도 현재의 펀자브리에 착수하여
그리스 우주론에 따르면 지구를 둘러싼 바다인 알려진 세계의 동쪽 한계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 기원전 326년은 그의 승리 중 가장 어려운 전투였으며 그는 200마리의 전쟁 코끼리를 포함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포루스 왕과 맞섰습니다. 알렉산더의 승리는 폭풍우 속에서 측면을 공격하여 이룬 전술적 걸작이었으며 동시에 정치적 관용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포루스의 용기에 감명을 받은 알렉산더는 그가 동맹한 태수로 왕국을 유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히파시스 강, 현재의 베스 유역에서는 11년간의 끊임없는 원정으로 지친 마케도니아 군대가 더 이상 징역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세계의 한계를 넘어섰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히파시스에서 일어난 반란은 집단적 저항에 직면한 알렉산더의 카리스마와 의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전쟁 초기부터 참전 용사였으며 알려지지 않은 곳, 광활하고 적대적인 겐지스 강이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앞선 인도군의 사나운 공격이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유명한 연설은 완고한 침묵으로 응수되었는데 이는 왕이 평생 처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동적인 불복종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제국의 전환점이자 물리적 한계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귀국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군대는 인더스 강을 따라 내려갔고 알렉산더가 직접 지휘하는 보병 대부분은 게드로시아 사막 현재의 발루치스탄을 통과하는 징벌 행군에 나섰습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70일간의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 수천 명이 갈증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반란에 대한 고의적인 처벌로 보았는데 이는 왕의 가혹함, 완고함, 그리고 잠재적인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324년 알렉산더가 수사로 돌아온 것은 그의 통치의 마지막 해였으며 심오한 행정 개편과 문화 융합 정책의 극적인 가속화가 특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부재 중에 권력을 남용한 태수들을 철권으로 탄압하여 그중 몇몇을 처형했습니다. 그의 융합 정책은 수사 결혼식에서 정점에 달했는데 이는 알렉산더 자신을 포함한 92명의 마케도니아 귀족이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한 집단 결혼식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딸인 바르시네 스타티라와 결혼하여 통합되고 합법적인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지배 계급을 만드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인들의 불만은 계속 끌어올랐고 결국 오피스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반란에서 군인들은 동양화와 페르시아 부대의 동등한 편입에 대해 분노하며 불평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도자들을 고립시키고 연극적이고 감정적인 화해를 통해 반란을 진압했으며 10,000명의 참전 용색에 후한 보상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아라비아 침공, 아프리카 일주 항해, 제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해군 원정 등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바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는데 아마도 과잉 활동, 오래된 부상, 열대병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연회에 참석한 뒤 심하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상태는 악화되어 결국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비극적이고 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토크라티스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 6월에 바빌론에서 불과 3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6월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에서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은 생물학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정치적, 문화적 대격변이기도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영토를 불과 13년 만에 정복한 젊은 마케도니아 왕은 불과 32세의 나이로 권력의 절정기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오늘날까지도 의학적 병리학에서부터 궁궐 음모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2000년 이상 전설과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적 자료, 대부분 왕실 일기이지만 불완전함에서 자세히 설명한 증상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증상과 일치합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장교들과 연회를 벌인 후
알렉산더는 고열, 심한 오한, 날카롭고 점점 심해지는 신체 통증, 점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열한, 일간의 고통 끝에 사망했습니다. 열대성 질병이 만연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 바빌론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악성 장티푸스,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 필람모디움 falciparum 또는 서나일열, 알렉산더가 전쟁 부상, 과도한 음주, 끊임없는 군사작전으로 인한 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가설은 이러한 질병이 그의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확장 계획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그의 죽음이 급속도로 진행된 결정적인 순간은 즉시 독살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 이야기는 곧바로 인기를 얻어 역사적 상상력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은 동방문화 융합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빠르게 지적하는데 특히 마케도니아의 섭정이었던 안티파트로스와 그의 아들 카산더가 그랬습니다. 안티파트로스는 알렉산더에게 비판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그가 그리스에서 치명적인 물질을 보낼 가능성이 주된 음모론이 되었습니다. 현대 법의학은 중독 이론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가설 중 하나는 흰 헬레보로스가 첨가된 와인을 섭취한 것입니다. 화이트 베라트럼, 매우 독성이 강한 식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앞서 설명한 질병과 일치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구토, 심한 복통, 극심한 쇠약, 심지어 부정맥으로 인한 마비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은 스트리크닌이나 비소를 제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독성학적 분석을 위한 생물학적 유해가 없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이며 유일하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정치적 대격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내전을 보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합법적인 성인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임종 직전에 자신의 광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토 크라티스토, 가장 강한 자에게 또는 최고에게. 이 판결은 갈등을 공개적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 4세는 사후에 태어났고 그의 이복 형제 필리포스 3세 아리다이오스는 정신적으로 통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디아도코이 후계자로 알려진 그의 장군들은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제국을 붕괴시킨 피비린내, 나는 반세기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주요 경쟁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셀르코스,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는 위대한 정복자의 망토를 물려받으려는 개인적 야망에 이끌려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파괴적인 갈등을 통해 3세기 동안 동방세계의 정치적, 문화적 지도를 정의한 위대하고 안정적인 헬레니즘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가 세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으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수도를 두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농업적 부, 고립주의 정책,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로마 정복 전 헬레니즘의 마지막 거점이었습니다. 셀르코스 1세 니카토르가 세운 셀르코스 제국은 헬레니즘 왕국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 셀르키아와 안티오크의 수도를 둔 이 제국은 그리스 문명을 동쪽으로 확산하는 주요 동력 역할을 했지만 그 광대한 영토 때문에 취약하고 분열되기 쉬웠습니다. 안티고노스 1세 모노프탈무스가 세웠고 그의 왕조가 이를 강화한 안티고노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국은 그리스 문화의 핵심을 장악하고 마케도니아 전통을 유지했지만 그리스 도시 국가와 로마와 종종 갈등을 빚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영토 제국은 붕괴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의 시기,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는 헬레니즘 시대 또는 헬레니즘 시대로 알려져 있는데 전례 없는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알렉산더는 20개가 넘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중 많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이러한 교류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지식과 고대 세계화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의 공통 방언으로 알려진 그리스어의 확산, 코이네, 즉 프랑스어처럼 지중해에서 인더스 강까지, 그것은 문화혁명의 열쇠였습니다. 이 언어는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 철학, 과학, 예술의 흐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철학에서 헬레니즘은 고대 사상으로부터 초점을 옮겨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폴리스, 포릿, 도시국가, 그리고 개인과 그의 광대하고 세계적인 세계에서의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토아주의, 키티온의 제논이 창시와 에피쿠로스주의 에피쿠로스가 창시와 같은 사상 학파가 등장하여 덜 안정적이고 더 넓은 세상에서 개인에게 위안과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 물리학 및 공학,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등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번성했으며, 그들의 업적은 코이네를 통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연구센터도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국제적이고 역동적인 시대였으며 오래된 민족적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건축, 예술, 상업은 새로운 수준의 정교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확장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은 헬레니즘 왕국을 정복한 뒤 이들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정 구조, 무역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리스 문화 기반을 물려받아 흡수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결점들, 때때로 나타나는 폭정, 자기애적 성격, 끝없는 영광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역사의 촉매제였습니다. 그의 서사시는 세계 지도를 변형시키고 동서양의 상호작용을 촉진했으며 서양 문명의 발전과 향후 1000년 동안 로마 세계의 행정에 영향을 미칠 문화적, 언어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 13년 만에 장대한 업적을 달성해 불멸의 신들의 판턴에 영구히 자리 잡은 한 젊은이에 대한 영원한 매혹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